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봤는데요. 근래에 50세 이상 되신 분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몰리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017년도에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50대 이후가 6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는 11만 6천 명이 넘어섰대요. 근데 이 수치가 우리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닿는데 이 수치가 30대와 40대를 앞지른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50대 이후 장년층들 또 노년층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요 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해 둔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다시 경제활동으로 뛰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편의 사례는요. 첫 번째 사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시는 할머니세요. 네, 이 할머니가 일본에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 상담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용돈 드리는 문제에 참 많은 가정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의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원래는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둘이 사시다가 혼자가 되셨겠죠. 남편 되시는 분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부모님 성에 안 차는 그런 사윗감이셨던가 봐요. 근데 이 두 분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집안에서 별다른 지원은 못 받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아주 튼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지만 열심히 살아갔대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이 두 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결혼 반대 받았을 때 한번 절망을 했고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번에 또 절망을 한 거죠. 그래서 좀처럼 거기에서 헤쳐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심기일전을 해서 이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는 경제력도 굉장히 약한데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에게 알아봐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많은 후원과 의료 치료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어느덧 그 아이도 자라고 해서 딸 둘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남편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딸 둘하고 할머니밖에 없는데 딸 둘은 이 평생을 본인들을 따라다녔던 가난, 이 가난이 너무 싫었던지 엄마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그러더니 큰딸이 일본으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일본 가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큰딸이 가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는 작은 딸도 또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저는 저 사는 거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자니까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이 이래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나라에서 도움도 주죠.
밥도 주죠. 반찬도 갖다 주죠. 나 그냥 내 몸 하나만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먼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해서 운대요. 근데 이 한국이나 돼야 엄마 마음에 달려가서 달래주고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먼 곳이니까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편하게 밥 먹고 있지만 고생할 내 딸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밥 먹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이라도 달려가서 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지금 따님들하고 안 만난 지가 1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딸이 얼마나 그리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할머니가 수급자이고 성격도 이렇게 차분하고 수더분 하시다 보니까 동네 이웃에서 조금씩 도움을 많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딸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해프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이웃들이 또 지인들이 조금씩 후원해 준 돈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는데 그 돈이 지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일본을 딱 다녀올 정도의 왕복 여비 정도가 딱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을 때는 이런 고민조차 안 했는데 딱 일본 다녀올 수 있는 여비가 딱 마련이 되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갖고 딸네 집에 다녀올까? 한번 가면 딸 둘을 다 보고 올 수 있는데 다녀올까? 아니면 딸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딸네 집을 다녀와도 좋고 안 다녀오고 기다려도 좋은데 딸들이 언제 올 거라는 기약이 있으면 할머니가 그게 긴 시간이어도 기다릴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할머니 고민은 이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원래 재산이 많다 뭐 이렇게 알려지면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항공권이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할머니가 수급자 정지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생님 돈은 마련이 됐는데 다녀와서 내가 이 수급자 정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보고 싶어도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시는 어르신이고 이 할머니가 별다른 수입은 없는 분이에요. 일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수입이 있으니까 수급자가 아니셨겠죠. 그래서 다른 수입이 없으신데 수급자마저 끊기게 되면 할머니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시니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조사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 되니까 알아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이 지금 마련한 비용이 크잖아요. 뭐 이렇게 동네 마트에 가서 뭘 사오는 정도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셔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성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이 돈의 출처를 거기다 쓰시면 되는데 돈의 출처가 내가 뭐 일을 해서 소득으로 이게 수입이 잡힌 거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저하고 상담하실 때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봤더니 지인들이나 동네 이웃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거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어르신 아니어도 수급자이신데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축하고 있으면서 수급자가 되시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만 일단 작성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할머니는 아마도 일본에 다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딸을 보고 싶어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은 사실 국내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은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이만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사실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는 딸들은 아마 딸들이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면 딸들이 오히려 한국을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결혼 초부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때 딸이 왜 시각장애 갖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딸이 시각장애 갖고 태어났을 때 이 부부가 많은 의논을 했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시각장애를 갖고 이 딸을 살아갈 딸을 걱정을 하면 앞날이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시각장애가 수술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장애인지 수술을 해도 나을 수 없는 장애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되게 큰 문제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시각장애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을 그렇게 못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문을 두드려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고쳐질 수 있는 장애였던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이 이분들은 아까 표현한 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만큼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지기관이 이분들한테는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을 해준 거예요. 후원이나 결연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딸이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렵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지금 타국이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시고 앞으로는 걱정을 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님을 보면 힘나게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지인분들이 모아주신 그런 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일본에 다녀오시고 가셔서 10년 동안 못 품어주셨던 딸 둘을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껏 품어주시고 오시면 앞으로 한 10년은 딸들도 어머니 품에 한번 안겼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어르신이었어서 일본에 다녀오신 후에도 아마 외롭게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계속 연속 상담을 연결을 해드렸고요. 주기적으로 저희하고 의논을 하시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였지만 아까 왜 장애에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알고 보니 방법을 찾은 것처럼 이번에도 돈이 마련됐지만 수급자가 정지될 걸 염려해서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정보를 찾아보니까 다녀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지만 상담의 역할 중에서 이렇게 왜 심리 상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상담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언제가 불안한가 생각해 보면 모를 때 불안해요. 정보를 알고 나면 불안감이 훅 떨어져요.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던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럼 불안하겠죠. 근데 게다가 이게 밤길이에요. 밤길에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늘 다녀서 아는 길이에요. 내비게이션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음악까지 들으면서 가볍게 즐기면서 가실 거예요. 똑같아요. 몰라서 우리가 불안해하시지 말고 모를 때는
꼭 노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담센터가 됐든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관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어르신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이름을 가진 곳에 노크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지금 저희가 상담해드린 것처럼 정보를 얻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불안감은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례에서 결론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요청 한번 했더니 가볍게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아, 정말 힘겨우시겠구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시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시면 국가에서 지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원이 많이 나오는 거를 막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되게 아끼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절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활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따님들 만나고 회포 한번 푸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사례하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가끔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번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해외여행 좀 한번 다녀올까 싶은데 선생님 괜찮을까요? 어떻게 제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괜찮은 거죠? 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대한 마음, 해외여행 아니어도 해외자를 빼도 여행에 대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개인 생각입니다. 여행 가시는 거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울감이 많이들 이제 커져 있을 테니까 여행 가시는 거는 괜찮으신데 저는 해외여행보다는 아직은 좀 안전한 여행 쪽으로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도 안전하고 내가 안전해야 또 가족들에게도 이게 퍼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젊으시니까 집에만 또 계시지 않고 활동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제 생각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여행 다녀오시면 아예 안 갔을 때보다는 조금 힐링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마다 그 돈을 좀 모아 놓으셨다가 코로나가 언제 풀릴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그때 그거로 조금 풍족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왜 여행이라는 거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짐이 쌓이거나 좀 가서 비우고 오고 싶을 때 다녀오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거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후련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때 마스크도 후련하게 벗고 다녀오실 수 있을 그 즈음에 가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선생님 해외여행 비용은 저금하시고요. 나머지 비용으로 가까운 곳으로 여행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이 어르신이 일본 다녀오시는 거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면 우리 180일이죠?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 계시면 수급자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을 가셨다 해도 그 6개월 사이에 90일까지 머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 어르신이 그만큼 머무시지는 않겠지만 6개월 이내에 90일이라고 하면 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어르신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보신다면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여비가 생겨서 지인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경비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거 서류 작성하는 거에 자금의 출처 왜냐하면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거가 염려돼서 그걸 작성하는 거니까 자금의 출처 적고 그 서류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면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유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